이 세상에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는 없는 법이다. 개인은 타인의 협조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이다. 스스로 자기주도적이고 독립적이라 자처하는 사람도 결국 주변의 지지와 인정, 공감과 격려의 힘을 얻어서 삶을 더 잘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받기도 한다. 나와 타인이 적정한 거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고 적당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이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타인의 조언에, 타인의 인생관에 너무 추종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문제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타인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 스스로의 생각이나 결정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의 삶을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서 결정하거나 타인의 생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자신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타인의 의견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그들의 간섭이 자신에게는 애정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을 타인에게 의존하다 보니 그들과의 관계 유지가 자신에게는 또한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동창, 직장 동료, 가족들도 해당된다. 관계가 깨질까봐 노심초사하다 보니 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한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자신 스스로에게 해가 될 것 같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타인의 눈치 때문에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점점 그는 혼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타인의 눈치만 살피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보다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삶을 살아가며 이는 의존성, 인격장애라는 심리적인 장애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강조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존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을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들은 내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라는 신념을 품고 타인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밝게 미소 짓고 괜찮은 듯 갈등을 회피하려 부단한 노력을 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내면에 억눌린 분노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이러한 삶의 방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통과 그로부터의 해방을 철학적 주제로 삼았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의지와 욕망은 인간 고통의 원천인 것이다. 의존성 성격을 가진 이들은 타인의 행복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인 것으로 착각하고 결국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태용 감독의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에 채연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온다. 채연은 영화 속에서 타인의 요구와 필요에 끊임없이 응답하며 자신의 욕구를 희생한다. 누군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면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내어준다. 누군가 외로움을 호소하면 기꺼이 술잔을 기울이며 동무가 되어준다. 지인이 상을 당하면 밤을 새워 빈소를 지키고 먼 지인이 도움을 청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달려간다. 그녀는 이타심과 헌신의 상징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녀의 문제는 중히 여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함에 있다.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분별력 부족에서 오는 의존성의 표현이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가족이라면 그녀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혹여 이용당하지는 않았는지, 중요한 자신의 일은 제쳐두고 또 다른 일을 돕는지 걱정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도 그녀와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는 의존적인 존재이다. 누군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채현의 삶은 그녀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 채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채현은 타인의 욕구에 맞추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는 대신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찾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탐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채현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은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내면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탐구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자신의 인생 4분의 3을 희생한다. 자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지혜의 지침서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관계의 존도 일종의 질병이다. 나는 나와 함께한다. 삶에 있어서 가장 명료하고 차가운 진실 중 하나, 바로 인생은 혼자라는 점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겠지만 평균을 내어 바라보면 인간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진다. 아이일 땐 부모를 비롯한 어른이 주변에 있어야만 하기에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청소년기에도 많든 적든 학급 구성원들과 함께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점점 자라날수록 집단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더없이 고독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비해야 한다. 외로움에 지지 않으려면 혼자 있을 때 뭘 하면 행복한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어쩌면 젊은 시절은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연습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산책을 하면 행복감을 느끼고 격렬한 운동을 하면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해한 공상을 하는 것도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혼자일 때의 공허함을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채우려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것이 그다지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과 정성, 체력도 많이 소비된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 많은 것을 지불하는 것은 애초에 수지가 맞는 일이 아니다. 또한 인간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질투, 집착, 허무, 슬픔, 상실감, 시정과 같은 리스크도 감내해야 함은 물론 모든 것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이기에 요행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냉혹하게 말하자면 수많은 인간의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기에 발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과도한 관계 의존도 일종의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으로부터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 둘째로는 남과 함께하지 않을 기회를 얻는다는 점이다. 건강함과 밝음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난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나 자신과의 설레고 즐거운 데이트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차피 끝을 향해 달릴수록 혼자가 되어가는 삶. 과연 이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답은 이미 너무도 명료하게 드러났다.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문이다. 가까울수록 상처받는다. 응원과 도움은 다르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응원이지 도움이 아니다. 도움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추종과 아첨은 우정이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은 나와의 우정이 깊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다른 뜻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못됐을 때 따끔한 충고를 건넨다. 교만해졌을 땐 그에 맞는 질책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만큼 막대한 자산은 없다. 인격의 특징 중 하나는 이중성이다. 조언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동정을 환멸한다.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면서도 관계가 깊어지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문제도 여기서 발생한다. 대부분 경험에 의하면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험으로 봤을 때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문이다. 내가 그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가를 유심히 보면 된다. 반대의 경우도 중요하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함부로 한다면 그는 다른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함부로 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인간은 가깝고 친할수록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환멸을 낳는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자신의 욕망과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과 동일시한 대상에게 받는 상처가 유독 큰 이유도 그 때문이다. 타인의 재능이나 풍족한 삶을 보고 대다수 사람이 칭찬과 격려를 할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가까울수록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고독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타인에 의해 내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건 불완전한 행동이다. 가까울수록 거리를 두고 만약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소문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라.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언제까지나 보여줄 수는 없다. 원만한 관계는 나로부터 온다. 학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면모가 있다. 바로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면 깔끔하게 인정하거나 칭찬하고 나아가 그로부터 배울 점을 찾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런 겸손하면서도 진취적인 습관은 사람을 갈수록 위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도시의 많은 사람이 사실은 상대방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배려하지도 않는다. 어떤 부분은 내가 맞으며 너의 어느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을 거라며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 그렇게 그들이 타인의 훌륭한 인격을 접했을 때 그를 무작정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는 원인은 내면에 이렇다 할 자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나만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이 없이 상대방의 시선만 신경 쓰며 스스로를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스스로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의식이 없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한 주제에 남과의 관계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늘에서 급여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고 헛된 욕심에 불과하다. 그러니 진정으로 성공한 삶에 가까워지고 싶다면 타인과의 관계에 앞서서 나와의 관계부터 정립해 나가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부분이 근사하며 어떤 부분에서 가르침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며 내 안에 올곧은 기둥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게 탄탄한 자존감을 만들어간다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적당한 범위 안에서 관계들을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하라. 넓은 곳에서는 불행이 자라난다.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우월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그러지 못한 나머지를 한 단계 아래의 계층으로 분류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주인공은 친화력이 좋고 모나지 않은 성격으로 그려진다.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 흔히 인사이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관해 사람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그들이 관계를 넓게 형성함으로써 그만큼이나 커다란 행복을 만끽하리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진실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관계를 넓게 형성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걱정과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새로 사귄 사람이 사실은 자신에게 악의를 품고 있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며 아무런 이득도 목적도 없는 모임에 반강제적으로 참석해 행복한 연기를 할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하곤 한다. 또한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관계의 범위가 축소되기 시작하면 과거의 영광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지독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한다. 마치 전 세계를 여행하던 여행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거나 일순간의 거지가 되어 여행은커녕 일자리에서 평생을 보내야 함을 깨닫는 순간 사형 선고를 들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는 것처럼 말이다. 노년기가 청년기보다 슬프게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생이 진행될수록 우리의 목적과 관계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를 비롯한 모든 범위이제하는 표면적으로는 불행해 보일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애초에 경험한 것이 많지 않으니 작고 적은 조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시야와 활동 범위가 좁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앞으로의 여생도 이대로 살아가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극도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무시무시한 권태감이 뱀처럼 파고들어 다리를 틀기 때문이다. 권태감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을 부추겨 도박과 음주와 같은 파괴적인 길로 우리를 이끈다. 그러므로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권태감을 일으키지 않는 적당한 범위 안에서 삶의 여러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행복은 머지않아 당신 집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상대방에게 너무 다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중할수록 무심해야 한다. 건강하고 평등하지 못한 관계는 권력 관계로 전락하기 쉽다. 비록 그 관계의 전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관계에 갑이 된 사람은 본인이 갑이 되었음을, 을이 된 사람은 철저히 을이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동시에 깨닫고 만다. 하지만 을이 되었음에도 그 관계가 너무도 소중하거나 어떤 일에서든 실패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관계가 이미 건강하지 못하게 돼버렸음을 알면서도 집요하게 갑에게 매달린다. 너 없는 나는 상상할 수도 없어. 절대 나를 안 버릴 거라고 약속해줘. 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함께하는 미래를 구걸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환멸과 권태를 배로 느끼기 시작한다. 때로는 공포감마저 느껴서 이 관계는 완전히 질려버렸다며 주랭랑을 치기도 하는 것이다. 나와는 다른 온도감과 간절함으로 관계에 임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게 사실이니까. 사람 간의 교제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사실은 그다지 내게 상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서부터 떠오르기 시작한다. 아마 위에서 말한 관계의 갑 역시 그러한 생각을 품었기에 갑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상대방이 내게 몹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상대방이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당신 없이도 괜찮다는 뉘앙스를 가끔은 풍겨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둘 사이의 관계도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내게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실을 마치 끔찍한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으로부터 숨겨야 한다. 썩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잊어버린다면 그는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가 소중한 사람인 경우 그를 위한다는 이유로 또는 내가 이만큼이나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피해 사실을 억지로 잊으려 하기도 한다. 극소수의 선량한 사람은 그러한 마음에 공감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애쓰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그에게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심지어 처음만 어렵지 두 번은 쉬워서 더 상습적으로 그 사람을 구워 삶으려 드는 경우도 있다. 사람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도 간사해서 그런 일을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를 쉽고 만만한 상대로 여겨 더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큰 잘못을 계속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건 절대 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바보가 되기를 자처하는 일이며 결과적으로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고 그의 인격마저 더러워지도록 방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의 잘못을 무작정 용서하고 억지로 잊는다는 것은 자신이 한 사람에 관해서 겪은 귀중한 경험을 길바닥에 내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사람은 개개인이 하나의 세계이다. 그리고 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일과 같다. 그 세계에는 아름답고 비옥한 장소도 있지만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악취가 풍기는 구석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얻어낸 새로운 세계의 지도를 찢어버리고 무작정 여행을 이어가는 사람을 여행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각각의 사람을 대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나쁜 특성을 잊는 것은 힘들게 번 돈을 아무 의미도 없이 낭비하는 일과 같은 일이다. 돈을 벌면 가장 먼저 나의 안위부터 챙기고 보는 것처럼 새로 알게 된 사람의 특성을 마땅히 우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나는 너를 잘 알아. 살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뱉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를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자기 자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타인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바다가 좋다고 말하다가 몇 년 지나면 바다는 시끄럽다면서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할 수도 있다. 사람 많은 곳은 질색이라던 사람이 군중 속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좋다며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닐 수도 있다. 몸에 열이 많아 여름을 죽도록 괴로워하던 어떤 사람은 체질이 바뀌어 여름을 따뜻하게 느낄 수도 있다. 취향이나 체질처럼 비교적 가벼운 것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겠으나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가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단순히 취향, 체질, 성격, 가치관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자기인식 과정이 숨어 있다.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다. 그 사람은 사회적 성공과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는 끊임없는 욕망의 순환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사회적 성공과 재물을 얻었을 때 충족되는 욕망은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새로운 욕망을 낳는다. 진정한 만족이나 평화를 찾지 못한 채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인식 과정은 이러한 굴레를 끊어준다. 한 개인이 자신의 근본적인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불만족을 인식할 때 비로소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인 의지다. 이 의지는 끊임없는 욕망과 불만으로 표현된다. 인간이 겪는 고통과 불만족은 끊임없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나의 취향이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인간 본성의 근본적 요소와 마주하는 행위인 것이다. 자기인식의 여정은 결국 해탈로 이어진다. 자신의 본성과 욕망을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것이다. 인식이 없다면 해탈할 수 없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예술 작품을 접했을 때 우리가 해방감과 순수한 인식을 느끼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순간의 아름다움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욕망으로 표출된 상태가 아닌 자신의 내면 세계와 마주하며 묵혀두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들과 마주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모든 여정은 단순히 자아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의 근본적인 욕망과의 투쟁이며 그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알아가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해탈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다. 이 세상에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는 없는 법이다. 개인은 타인의 협조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이다. 스스로 자기주도적이고 독립적이라 자처하는 사람도 결국 주변의 지지와 인정, 공감과 격려의 힘을 얻어서 삶을 더 잘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받기도 한다. 나와 타인이 적정한 거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고 적당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이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타인의 조언에, 타인의 인생관에 너무 추종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문제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타인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 스스로의 생각이나 결정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의 삶을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서 결정하거나 타인의 생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자신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타인의 의견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그들의 간섭이 자신에게는 애정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을 타인에게 의존하다 보니 그들과의 관계 유지가 자신에게는 또한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동창, 직장 동료, 가족들도 해당된다. 관계가 깨질까봐 노심초사하다 보니 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한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자신 스스로에게 해가 될 것 같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타인의 눈치 때문에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점점 그는 혼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타인의 눈치만 살피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보다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삶을 살아가며 이는 의존성, 인격장애라는 심리적인 장애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강조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존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을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들은 내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라는 신념을 품고 타인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밝게 미소 짓고 괜찮은 듯 갈등을 회피하려 부단한 노력을 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내면에 억눌린 분노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이러한 삶의 방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통과 그로부터의 해방을 철학적 주제로 삼았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의지와 욕망은 인간 고통의 원천인 것이다. 의존성 성격을 가진 이들은 타인의 행복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인 것으로 착각하고 결국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태용 감독의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에 채연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온다. 채연은 영화 속에서 타인의 요구와 필요에 끊임없이 응답하며 자신의 욕구를 희생한다. 누군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면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내어준다. 누군가 외로움을 호소하면 기꺼이 술잔을 기울이며 동무가 되어준다. 지인이 상을 당하면 밤을 새워 빈소를 지키고 먼 지인이 도움을 청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달려간다. 그녀는 이타심과 헌신의 상징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녀의 문제는 중히 여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함에 있다.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분별력 부족에서 오는 의존성의 표현이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가족이라면 그녀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혹여 이용당하지는 않았는지, 중요한 자신의 일은 제쳐두고 또 다른 일을 돕는지 걱정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도 그녀와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는 의존적인 존재이다. 누군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채연의 삶은 그녀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 채 타인이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채연은 타인의 욕구에 맞추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는 대신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찾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탐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채연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은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내면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탐구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자신의 인생 4분의 3을 희생한다. 자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지혜의 지침서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관계의존도 일종의 질병이다. 나는 나와 함께한다. 삶에 있어서 가장 명료하고 차가운 진실 중 하나, 바로 인생은 혼자라는 점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겠지만 평균을 내어 바라보면 인간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진다. 아이일 땐 부모를 비롯한 어른이 주변에 있어야만 하기에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청소년기에도 많든 적든 학급 구성원들과 함께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점점 자라날수록 집단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더없이 고독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비해야 한다. 외로움에 지지 않으려면 혼자 있을 때 뭘 하면 행복한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어쩌면 젊은 시절은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연습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산책을 하면 행복감을 느끼고 격렬한 운동을 하면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해한 공상을 하는 것도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혼자일 때의 공허함을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채우려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것이 그다지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과 정성, 체력도 많이 소비된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 많은 것을 지불하는 것은 애초에 수지가 맞는 일이 아니다. 또한 인간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질투, 집착, 허무, 슬픔, 상실감, 치정과 같은 리스크도 감내해야 함은 물론 모든 것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이기에 요행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냉혹하게 말하자면 수많은 인간의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기에 발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과도한 관계 의존도 일종의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으로부터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 둘째로는 남과 함께하지 않을 기회를 얻는다는 점이다. 건강함과 밝음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난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나 자신과의 설레고 즐거운 데이트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차피 끝을 향해 달릴수록 혼자가 되어가는 삶. 과연 이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답은 이미 너무도 명료하게 드러났다.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문이다. 가까울수록 상처받는다. 응원과 도움은 다르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응원이지 도움이 아니다. 도움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추종과 아첨은 우정이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은 나와의 우정이 깊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다른 뜻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못됐을 때 따끔한 충고를 건넨다. 교만해졌을 땐 그에 맞는 질책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만큼 막대한 자산은 없다. 인격의 특징 중 하나는 이중성이다. 조언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동정을 환멸한다.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면서도 관계가 깊어지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문제도 여기서 발생한다. 대부분 경험에 의하면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험으로 봤을 때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문이다. 내가 그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가를 유심히 보면 된다. 반대의 경우도 중요하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함부로 한다면 그는 다른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함부로 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인간은 가깝고 친할수록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환멸을 낳는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자신의 욕망과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과 동일시한 대상에게 받는 상처가 유독 큰 이유도 그 때문이다. 타인의 재능이나 풍족한 삶을 보고 대다수 사람이 칭찬과 격려를 할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가까울수록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고독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타인에 의해 내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건 불완전한 행동이다. 가까울수록 거리를 두고 만약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소문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라.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언제까지나 보여줄 수는 없다. 원만한 관계는 나로부터 온다. 학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면모가 있다. 바로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면 깔끔하게 인정하거나 칭찬하고 나아가 그로부터 배울 점을 찾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런 겸손하면서도 진취적인 습관은 사람을 갈수록 위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도시의 많은 사람이 사실은 상대방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배려하지도 않는다. 어떤 부분은 내가 맞으며 너의 어느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을 거라며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 그렇게 그들이 타인의 훌륭한 인격을 접했을 때 그를 무작정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는 원인은 내면에 이렇다 할 자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나만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이 없이 상대방의 시선만 신경 쓰며 스스로를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스스로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의식이 없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한 주제에 남과의 관계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늘에서 급여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고 헛된 욕심에 불과하다. 그러니 진정으로 성공한 삶에 가까워지고 싶다면 타인과의 관계에 앞서서 나와의 관계부터 정립해 나가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부분이 근사하며 어떤 부분에서 가르침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며 내 안에 올곧은 기둥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게 탄탄한 자존감을 만들어 간다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적당한 범위 안에서 관계들을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하라. 넓은 곳에서는 불행이 자라난다.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우월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그러지 못한 나머지를 한 단계 아래의 계층으로 분류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주인공은 친화력이 좋고 모나지 않은 성격으로 그려진다.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 흔히 인사이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관해 사람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그들이 관계를 넓게 형성함으로써 그만큼이나 커다란 행복을 만끽하리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진실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관계를 넓게 형성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걱정과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새로 사귄 사람이 사실은 자신에게 악의를 품고 있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며 아무런 이득도 목적도 없는 모임에 반강제적으로 참석해 행복한 연기를 할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하곤 한다. 또한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관계의 범위가 축소되기 시작하면 과거의 영광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지독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한다. 마치 전 세계를 여행하던 여행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거나 일순간의 거지가 되어 여행은커녕 일자리에서 평생을 보내야 함을 깨닫는 순간 사형 선고를 들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는 것처럼 말이다. 노년기가 청년기보다 슬프게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생이 진행될수록 우리의 목적과 관계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를 비롯한 모든 범위이제하는 표면적으로는 불행해 보일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애초에 경험한 것이 많지 않으니 작고 적은 조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시야와 활동 범위가 좁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앞으로의 여생도 이대로 살아가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극도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무시무시한 권태감이 뱀처럼 파고들어 다리를 틀기 때문이다. 권태감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을 부추겨 도박과 음주와 같은 파괴적인 길로 우리를 이끈다. 그러므로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권태감을 일으키지 않는 적당한 범위 안에서 삶의 여러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행복은 머지않아 당신 집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상대방에게 너무 다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중할수록 무심해야 한다. 건강하고 평등하지 못한 관계는 권력 관계로 전락하기 쉽다. 비록 그 관계의 전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관계에 갑이 된 사람은 본인이 갑이 되었음을, 을이 된 사람은
철저히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동시에 깨닫고 만다. 하지만 일이 되었음에도 그 관계가 너무도 소중하거나 어떤 일에서든 실패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관계가 이미 건강하지 못하게 돼버렸음을 알면서도 집요하게 갑에게 매달린다. 너 없는 나는 상상할 수도 없어. 절대 나를 안 버릴 거라고 약속해줘. 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함께하는 미래를 구걸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환멸과 권태를 배로 느끼기 시작한다. 때로는 공포감마저 느껴서 이 관계는 완전히 질려버렸다며 주랭랑을 치기도 하는 것이다. 나와는 다른 온도감과 간절함으로 관계에 임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게 사실이니까. 사람 간의 교제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사실은 그다지 내게 상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서부터 떠오르기 시작한다. 아마 위에서 말한 관계의 갑 역시 그러한 생각을 품었기에 갑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상대방이 내게 몹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상대방이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당신 없이도 괜찮다는 뉘앙스를 가끔은 풍겨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둘 사이의 관계도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내게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실을 마치 끔찍한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으로부터 숨겨야 한다. 썩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잊어버린다면 그는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가 소중한 사람인 경우 그를 위한다는 이유로, 또는 내가 이만큼이나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피해 사실을 억지로 잊으려 하기도 한다. 극소수의 선량한 사람은 그러한 마음에 공감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애쓰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그에게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심지어 처음만 어렵지 두 번은 쉬워서 더 상습적으로 그 사람을 구워 삶으려 드는 경우도 있다. 사람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도 간사해서 그런 일을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를 쉽고 만만한 상대로 여겨 더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큰 잘못을 계속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건 절대 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바보가 되기를 자처하는 일이며 결과적으로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고 그의 인격마저 더러워지도록 방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의 잘못을 무작정 용서하고 억지로 잊는다는 것은 자신이 한 사람에 관해서 겪은 귀중한 경험을 길바닥에 내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사람은 개개인이 하나의 세계이다. 그리고 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일과 같다. 그 세계에는 아름답고 비옥한 장소도 있지만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악취가 풍기는 구석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얻어낸 새로운 세계의 지도를 찢어버리고 무작정 여행을 이어가는 사람을 여행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각각의 사람을 대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나쁜 특성을 잊는 것은 힘들게 번 돈을
아무 의미도 없이 낭비하는 일과 같은 일이다. 돈을 벌면 가장 먼저 나의 안위부터 챙기고 보는 것처럼 새로 알게 된 사람의 특성을 마땅히 우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나는 너를 잘 알아. 살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뱉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를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자기 자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타인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바다가 좋다고 말하다가 몇 년 지나면 바다는 시끄럽다면서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할 수도 있다. 사람 많은 곳은 질색이라던 사람이 군중 속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좋다며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닐 수도 있다. 몸에 열이 많아 여름을 죽도록 괴로워하던 어떤 사람은 체질이 바뀌어 여름을 따뜻하게 느낄 수도 있다. 취향이나 체질처럼 비교적 가벼운 것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겠으나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가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단순히 취향, 체질, 성격, 가치관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자기인식 과정이 숨어 있다.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다. 그 사람은 사회적 성공과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는 끊임없는 욕망의 순환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사회적 성공과 재물을 얻었을 때 충족되는 욕망은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새로운 욕망을 낳는다. 진정한 만족이나 평화를 찾지 못한 채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인식 과정은 이러한 굴레를 끊어준다. 한 개인이 자신의 근본적인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불만족을 인식할 때 비로소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인 의지다. 이 의지는 끊임없는 욕망과 불만으로 표현된다. 인간이 겪는 고통과 불만족은 끊임없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나의 취향이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인간 본성의 근본적 요소와 마주하는 행위인 것이다. 자기인식의 여정은 결국 해탈로 이어진다. 자신의 본성과 욕망을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것이다. 인식이 없다면 해탈할 수 없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예술 작품을 접했을 때 우리가 해방감과 순수한 인식을 느끼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순간의 아름다움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욕망으로 표출된 상태가 아닌 자신의 내면 세계와 마주하며 묵혀두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들과 마주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모든 여정은 단순히 자아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의 근본적인 욕망과의 투쟁이며 그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알아가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해탈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다.